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여보고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먼저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와 있는 독백 한 부분을 낭독을 하고, 실제로는 이 시를 대상으로 오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낭독부터 들어보시죠. 인물을 다한 오셀로의 독백. 윌리엄 셰익스피어. 승리의 만족과도 깃털로 장식된 투구와도 야심을 자극하는 군대와도 이제는 작별이어라. 울부짖는 군마여 드높은 나팔 소리여 전의를 돋우는 북소리여 고막을 찌를 듯한 피리 소리여 장엄한 군기와 자존심과 무운의 화사한 영광과도 이제 영원한 작별이어라. 위력적인 대포여 중략 이제는 안녕이어라.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의 한 부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의 한 96, 7%는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극작가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시인으로 알고 죽었습니다. 극작가라고 하는 것은 산문적 극을 전문적으로 쓰는 라이터, 작가를 극작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극은 모두 운문으로 써여졌거든요. 시로 써여져 있으니까 극시입니다. 그러니까 극시를 썼으니까 극시인이죠. 시의 종류 세 가지,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극시를 쓴 시인이다. 스스로도 시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관점과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서사시에 호메로스의 안에 일부 내용을 안에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안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사시였고 이번엔 극시인데, 앞으로 셰익스피어 극시 중에서 중요한 독백 같은 것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제시하면서 공부할까 합니다. 오셀로의 독백을 낭독은 해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뭐냐 하면 직업적인 임무, 그러니까 직분을 다한 오셀로 장군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강단생활 32년 6개월의 그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학에서는 강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는 또 우연하게도 비슷한 또 내용이었습니다. 영화 철도원을 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를 했습니다. 직분을 마치는 것을 앞둔, 정년 퇴임을 앞둔 한 늙은 철도원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철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마치고 한 일주일 후에 이에 대해서 제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전기가 되는, 전환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그 글을 쓰고 어디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 안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관해 두었다고 하니까 우리 싫어하는 인생공부 PD님이 이것을 독자들을 위해서 낭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최근에 쓴 제 글을 PD님이 낭독하는 걸로서 오늘 강의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최근의 처지랄까, 심정이랄까, 복잡한 감정의 얽힘이 담겨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 철도원과 내 마지막 강의. 1. 할 일을 다한 사람들. 날씨가 몹시 추워졌다. 불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 왔다. 엊그제 젊은 소방원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이 들려왔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정말 먹먹해진다. 이런 생각도 했다. 차라리 80대 노부부가 화마의 희생이 되더라도 29의 젊은 소방원이 살아남아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하는,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간절했으리라. 하지만 생각의 폭을 펼치면 젊은 소방원의 희생과 같은 유의 안타까움, 아름다움이 하나 둘씩 모이고 모여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축적시켜 간다.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되었다. 2000년 2월 4일에 개봉되었다고 한다. 영화의 개봉 시점도 눈이 많이 내리는 때였다. 정년을 눈앞에 두고 당한 철도원의 쓸쓸한 죽음은 고도 성장이 끝난 일본 사회의 그늘진 여백을 채운다. 철도원은 독거 노인이었고 한 점의 피부치도 없는 이였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고독한 죽음을 연상케 한다. 앞서 말한 소방원이 직분을 다했듯이 이 철도원도 완주하지 못하고 쓰러진 마라토너처럼 쓰러질 때까지 자신의 할 일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 공익과 헌신을 성찰하다. 북해도 시골의 작은 역인 호로마의 역이 곧 없어진다. 본래 이 마을은 글자 그대로 깃발이 춤추듯이 드날린 곳 같은데 인근의 광산도 폐광이 되었고 역사 안의 상점도 폐점된 지 오래다. 이 역의 역장인 사토 오토마츠 씨가 유일한 역무원으로 이 역을 지키고 있다. 그는 철도원으로 45년을 근무했고 곧 잊게 될 정년을 앞두고 있다. 그의 이미지는 소설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다. 영하 20도의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호각을 불거나 깃발을 흔들거나 아니면 바지런히 수신호를 보내는 모습이다. 이 이미지는 소설에서 영화로 그대로 전이된다. 특히 영화는 이미지의 예술이 아닌가? 나는 이 영화에 잘 보존되어 있는 촬영 세트를 본 일이 있었다. 북해도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을 때였다. 이제는 10년이 좀 넘은 일이었다. 겨울이 아닌 여름에 본 것이 아쉽긴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인 철도원은 일본의 국민 배우인 다카쿠라 켄이다. 그의 나이 68세 때 이 영화에 출연했다. 그는 영화배우로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다. 젊은 잔여배 이미지에서 늙은 철도원의 이미지에 이르기까지 그가 한국계란 풍문이 있었으나 그는 죽을 때까지 나는 한국계다, 한국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한국계이든 한국계가 아니든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는 스크린 속에서 인간의 따뜻한 정서와 참 모습을 보여준 위대한 배우다. 영화 속의 철도원은 정년을 앞두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살이의 애환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힌다.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만득의 2살 배기 어린 딸과 동반자인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것. 딸 유키코는 자기 이름처럼 사늘한 눈덩이가 되어 돌아왔다. 이때에도 철도원은 깃발을 흔들고 수신호를 보내면서 딸의 죽음을 품은 아내를 맞이한다. 아내와 그의 대화는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똑같이 재현된다. 아내,
당신 죽은 아이까지 깃발 흔들며 맞이해야 되겠어요? 남편. 그래도 내일이 철도원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아내. 유키코가 눈처럼 얼어서 돌아왔다고요? 철도원은 어른 딸이 죽어도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재난 앞에서도 울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인들은 독종이다. 우리는 아등바등 사는 일에 독종이지만 일본인들은 죽음의 슬픔 앞에 독종이다. 일본인들은 개인보다 집단에 힘을 쏟는다. 우리는 집단보다 개인이다. 어느 것이 옳은가? 가치관일 따름이다. 일본의 전통사회는 지방 영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무사 집단이 있었다.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는 사회적 인간이 바로 회사적 인간을 뜻했다. 사회와 회사는 순서가 다를 뿐 글자도 같다.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고 하면서 평생토록 회사를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갔다. 이 일본적 소집단주의는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무장되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성공 후사의 정신이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는 자유의 정신이나 개인주의가 민주화를 앞당겼다. 그런데 일본이 소집단주의에서 국가적 규모의 집단주의로 나아갈 때 망조가 깃든다. 멸사봉공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고도 성장기의 장인정신, 이른바 모노츠쿠리의 정신은 일본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도약시켰다. 일본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다. 그들에겐 우리처럼 직업이 신분을 결정한다는 관념도 적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직분이나 성공 후사의 직업 윤리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와 달리 그들에겐 의사는 귀하거나 화장실 청소부는 귀하지 않다거나 하는 생각이 적다. 우리와 달리 일본 사회에는 권력 주변의 국정농단자도 토착 비리의 배임 행위도 찾기 어렵다. 1980년대 말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미국을 잠식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미국에서는 진주만을 기억하라던 말이 사회의 유행어가 되었을 정도였다. 1990년에 일본 사회에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듬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여기저기의 기업이 망하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경제와 사회는 점차 쇠락해 갔다. 장인 정신도 점차 사라져 갔다.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소집단주의가 사라지는 대신에 이기주의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오타쿠니 히키코모리니 하는 대사회적인 자기 소외 현상도 우리보다 극심하다. 이런 점에서 영화 철도원은 잃어버린 10년을 성찰한 영화라고 나는 본다. 어쨌든 이 영화는 일본 전통의 미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내가 이 영화를 보니까 와비, 사비, 모노노 아와레 등의 특유의 신미관이 골고루 반영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이 용어들은 아쉬움, 쓸쓸함, 대상에 대한 애틋함으로 이해함직하다. 즉 가족에 관한 안타까움과 가족애의 미련, 역과 선로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쓸쓸함, 눈이 내리고 쌓이는 것에 대한 애상 등에서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적인 정서를 자극시키는 것은 소위 유겐이다. 철도오는 만약 살았으면 여고생이 되었을 딸과 같은 나이에 한 낯선 소녀를 만난다. 새해가 되어 도이에지에서 할아버지 댁에 왔다는 소녀. 추운 날씨에 단팥죽을 나누어 마신다. 사실은 차를 대신한 묽은 단팥국이다. 이 소녀는 자신의 죽은 딸이었다. 딸은 아버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차린다. 식사를 함께 한 다음에야 철도오는 자신의 죽은 딸인 줄을 알게 된다. 우리 정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유현한, 깊고도 그윽한 판타지다. 우리에게 사람과 귀신의 만남은 사극에서나 있을 뿐이다. 딸이 저 세상으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에 그는 플랫폼에서 갑자기 죽는다. 뇌일혈이었다. 눈더미 속에 그는 손에 손 깃발을 꼭 쥐고 있었다. 지인들은 극락왕생이라고 했다. 철도오는 죽음을 앞두고서 곡두에 사로잡혔던 것. 사람들은 죽을 때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기도 한다. 딸은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맞이하기 위해 저승사자로 온 게 아닐까? 철도온이 생사의 경계를 초월해 딸을 만났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 딸이 죽었을 때조차 울지 않았던 그 속 울음을. 딸과의 환상적인 만남에서 드러낸 것이다. 이 영화를 보던 일본인들은 이 대목에서 누구랄 것도 없이 함께 울었다고 한다. 왜 우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이유가 없다. 겐짱이 우니까 내가 우는 거다. 다카쿠라 겐을 다들 겐짱이라고 지칭한다. 무슨 짱은 보통 친구의 이름 뒤에 붙이는 전미사다. 격식을 갖추면 다카쿠라 사마다. 격이 없이 친근한 국민 배우니까 걘 짱인 것이다. 그의 영화에 우는 장면이 거의 없다고 한다. 이 이례적인 음과 울음 또한 속울음에 일본인들의 감동과 회한이 짙게 배어있다. 영화는 어느덧 고전적인 팝, 테네시 왈츠의 반복되는 경음악의 애잔함에 잦아들고 있었다. 3. 할 일이 남은 내 여생. 나는 얼마 전에 내 생애의 마지막 수업을 했다. 이 수업으로 나는 32년 6개월의 대학 강단 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었다. 하필이면 마지막 강의의 소재가 이 철도원이었다.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가르칠 거리로 각별히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영화 텍스트를 미리 선별했다. 눈내림, 적설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이 영화가 시기상 겨울철에 접어들 종강 때에 적절하다 보니 마지막을 우연히 장식하게 된 것이다. 나 역시 영화 속의 철도원처럼 과거를 회상하면서 묘한 감회에 빠졌다. 이것저것을 회상하니 생각에 떠오르는 게 하나둘이 아니었다.
이 중에서 나는 4가지 정도의 기억을 떠올려 본다. 첫 번째는 1991년 2학기 때의 문학의 이해라는 강의였는데 약학과와 체육과 학생들이 함께 청강한 일이 뚜렷이 기억에 남는다.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학생은 어느 체육과 학생이었다. 지금쯤이면 50대 초반인 이 학생이 미국 유학을 갔다 와 체육과 교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나에게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경험을 안겨준 첫 강의였다. 두 번째는 진주 교대 교수로 부임해 영상문학을 개설해 20년 넘게 강의를 해온 일이다. 내 마지막 강의로 이것은 곧 폐강된다. 폐선을 눈앞에 둔 철도원의 심정과 비슷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미련이 어찌 일본적인 와비와 사비의 정서에만 한정되겠나. 결코 하기가 쉽지 아니한 영상문학의 강의를 위해 나는 그동안에 투자한 게 적지 않았다.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이에 관해 논문을 쓰거나 책을 내기도 했다. 셋째는 일본에 1년간 있었을 때 일본어로 90분 특강을 했다. 내가 행한 유일한 외국어 강의였다. 귀국한 후에 나머지 15년 동안에 영어로 한 차례 강의하고 싶었지만 기회도 없고 역량도 부족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는 정년을 앞둔 마지막 학기 때 맨 얼굴의 강의록이란 제목의 책을 냈다. 내가 행한 강의 중에서도 16편을 정선했다. 강의 평점이 하위권이거나 바닥을 친 내가 굳이 판매되지도 않을 강의록을 왜 냈겠는가? 내용이나 질적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자긍심 때문이다. 내가 죽은 먼 훗날에라도 내 강의록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로 남기를 바란다. 또한 2010년대의 내 강의 내용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기를 바라는 속마음도 없지 않다. 나는 첫머리에 말한 소방원처럼 또 소설과 영화 속의 철도원처럼 순직하지 않았다. 순직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에 공익과 헌신을 다한 직장인들이 많다. 의례적인 겸사가 아니라 내 32년 6개월은 공익과 헌신의 직분에 충실한 세월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는 사익과 보신에도 급급하지 않았다. 공익과 사익, 헌신과 보신, 중간쯤이랄까? 그런데 나는 32년 6개월에 걸쳐 사익과 보신에 찌든 대학 교수들을 무수히 경험해 왔다. 성공 후사의 대학 교수는 실로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관해 할 말이 많지만 혹여 누군가에게 누가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만 깊이 감춰놓고 있을 따름이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는 공익과 헌신의 교사들이 많고 많을 것을 바라고 또 바란다. 나는 순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쳤다. 이제는 학문적으로나마 학계에 마지막으로 기여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연암은 권의 저서를 더 내야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내 여생의 타임 스케줄은 충분히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다. 물론 건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기묘하다.
2023년 12월 2일 송이복 쓰다